보험금을 손에 쥔 뒤부터 그의 등에는 지워지지 않는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처음엔 작은 반점이었지만 밤이 깊을수록 체온처럼 커져 숨결을 느끼게 합니다. 뒤에서 누군가 서 있는 듯한 압박, 목을 스치는 차가운 감촉. 그는 거울을 피하고 등을 벽에 붙이고 잠듭니다. 그러나 어떤 흔적은 피부 위가 아니라 인간이 끝내 외면한 곳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모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논일던 시절,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은 산골짜기에 외따로 떨어진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높고 험한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그곳은 낮에도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마을의 형체를 흐릿하게 감추고 나던 신비롭고도 으스스한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왔고, 밤이면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산메아리를 타고 내려와 마을 사람들의 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했던 그런 깊고 깊은 두메산골 마을이었지요. 이 마을의 가장 끄트머리, 산비탈이 가파르게 시작되는 곳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칠성이라는 이름의 아들과 그의 늙은 홀어머니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의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려 있었고, 지붕에 꽃 짚은 색이 바래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집주인의 궁핍함과 게으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한쪽 구석에 놓인 장독대만이 유일하게 사람의 손길이 닿은 듯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어 기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은 오로지 늙은 어머니의 정성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허리가 굽도록 일하며 자식을 키운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으나 세월에 모진 풍파는 그녀의 몸을 작고 초라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거칠고 투박했으며, 얼굴에는 밭고랑처럼 깊은 주름이 패여 있어 고단했던 지난날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자식을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늘 젖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혀를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에 김치 한 푹이라도 더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버린 옷가지를 주워 기워 입으면서도 아들 칠성에게만큼은 따뜻한 밥을 먹이려 애쓰는 우리네 옛 어머니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아들 칠성은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천하의 한량으로 나이가 30이 넘도록 제 앞가림은커녕 노름판을 기웃거리며 세월을 갉아먹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밭일이나 나무하러 가는 일은 질색하며 하루 종일 방구석에 누워 뒹굴거나 읍내 장터로 나가 술을 마시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몽롱하게 풀려 있었으나 돈 이야기만 나오면 뱀의 눈처럼 번들거리는 탐욕스러운 빛을 띠곤 했습니다. 칠성은 어머니가 품을 팔아 벌어온 몇 푼 안 되는 돈마저 빼앗아 술값으로 탕진하기 일쑤였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늙은 어머니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마을에는 칠성의 집과 관련하여 은밀하게 떠도는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칠성의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몰래 숨겨두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젊은 시절부터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을 금덩이로 바꾸어 안방 깊숙한 곳이나 마당의 장독대 밑 어딘가에 묻어두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비 오는 날 밤 그녀가 무언가를 소중히 닦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녀의 베개 속에서 짤랑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일 뿐이었지만 칠성에게는 이 이야기가
마치 기정사실처럼 들려왔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 숨겨진 재물에 대한 집착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던 날 칠성은 읍내 투전판에서 큰 돈을 잃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빚쟁이들은 돈을 갚지 않으면 칠성의 손목을 자르겠다고 위협했고 공포에 질린 칠성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에게 숨겨둔 돈을 내놓으라며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장독대 밑에 묻어둔 것이냐 아니면 방바닥을 뜯어야 하느냐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런 돈은 없다고. 있다 한들 그것은 네가 장가갈 때나 쓸 돈이지 노름빚을 갚는 데 쓸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성을 잃은 칠성의 귀에는 어머니의 간곡한 호소가 들리지 않았고 오직 돈을 찾아 빚을 갚고 다시 노름판으로 달려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살림살이를 마구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고 늙은 어머니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분을 이기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마당으로 나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는데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스산한 바람이 그의 뜨거운 머리를 식히기는커녕 더욱 음산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어머니가 죽으면 그 숨겨진 돈이 온전히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끔찍한 생각만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치며 산천을 울렸고 빗줄기는 초가집 지붕을 뚫을 듯이 세차게 내리꽂혔습니다. 칠성은 방 안에서 웅크리고 자는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며 문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에 자신의 양심을 묻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빗소리가 워낙 거세니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할 것이고 늙은 노인이 자다가 급사를 맞았다고 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악한 계산이 그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칠성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가 잠든 윗목으로 다가갔는데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마저 천둥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든 어머니의 얼굴은 촛불 그림자 아래서 더욱 야위어 보였고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빚쟁이들의 위협적인 얼굴과 금덩이에 대한 탐욕이 다시금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어머니의 얼굴을 덮을 요량으로 이불을 천천히 끌어올렸고 그의 심장은 빗소리보다 더 크게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번쩍하며 방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고 잠기가 밝은 어머니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살기 어린 눈빛을 마주하고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으나 이미 늙고 병든 몸은 도망칠 힘조차 없었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당황했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에 더욱 세게 이불을 눌러 어머니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냘픈 손을 허우적거리며 아들의 팔을 잡으려 했으나 건장한 아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억눌린 신음소리만이 가득 찼고 밖에서는 비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이 폐륜적인 현장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 마지막 힘을 짜내어 칠성의 등 뒤로 손을 뻗었는데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었는지 아니면 자식을 향한 마지막 원망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이 칠성의 등에 닿는 순간 칠성은 등 뒤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닿은 듯한 기이한 감각을 느꼈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톱이 칠성의 등 살을 파고들 듯 긁어내리다가 이내 힘없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숨이 완전히 멈춘 것을 확인한 칠성은 그제야 이불을 걷어내고 뒤로 물러나 앉았는데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에 휩싸였고 오직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는 죄책감보다는 이제 아무런 방해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해방감에 젖어 떨리는 입술로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어머니가 늘 깔고 앉아있던 방석 밑과 벽장을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벽장 깊숙한 곳 낡은 버섯목에 숨겨져 있던 묵직한 돈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돈주머니를 손에 쥔 칠성은 그 무게감에 희열을 느끼며 주머니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어머니가 평생을 모아온 쌈짓돈과 금반지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양은 칠성이 기대했던 것만큼 엄청난 거금은 아니었으나 당장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품에 안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아직 밤이 깊었기에 억지로 표정을 관리하며 시신을 수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시신을 평소 지병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반드시 눕혀놓고 흐트러진 이불과 방안을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며 칠성은 돈주머니를 자신의 허리춤에 단단히 묶고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가 몰려왔고 그는 어머니의 시신이 있는 방에서 차마 잠을 잘 수 없어 건넌방으로 건너가 몸을 뉘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그는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청하려 했으나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분, 나쁜 가려움 때문에 자꾸만 몸을 뒤척여야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등을 쿡쿡 찌르는 듯한 혹은 뜨거운 물을 끼얹은 듯한 화끈거림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옷 위로 등을 긁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마도 땀을 많이 흘려서 땀띠가 났거나 긴장한 탓에 근육이 뭉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알리고 장례를 치른 뒤 이 지긋지긋한 집을 팔아 읍내로 나가서 떵떵거리며 살 상상을 하며 칠성은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든 사이 그의 등 뒤에서는 붉은 반점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사람의 손바닥과 흡사한 형상을 띄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으로 흐려 있었고 마을 전체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마을 이장댁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부고를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 병약했던 칠성의 어머니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크게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고생만 하다가 간 그녀를 불쌍히 여기며 칠성을 위로했습니다. 칠성은 곡소리를 내며 우는 시몇을 했고 사람들은 그가 비로소 철이 들어 효자가 되었다고 착각하며 장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장례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칠성은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이했는데 절을 할 때마다 등 뒤가 따끔거리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참을 만하던 통증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뜨거워졌고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 슬픔에 겨워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부축해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칠성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빈소에 홀로 남게 되자 칠성은 참을 수 없는 가려움과 통증에 상복을 벗어던지고 등불 아래서 자신의 등을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윗옷을 벗은 뒤 구석에 놓인 낡은 경대를 가져와 자신의 등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흐릿한 구리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등을 본 칠성은 히 하며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왼쪽 날개뼈 부근에 선명하게 붉은 자국이 나 있었는데 그것은 멍이나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가 피 묻은 손으로 꽉 움켜쥔 듯한 완벽한 손자국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손자국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붉게 꿈틀거리고 있었고 크기 또한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과 정확히 일치해 보였습니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손으로 그 자국을 문질러 보았으나 지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붉게 달아오르며 살을 파고드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우우 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칠성은 거울 속에 비친 붉은 손자국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옷을 다시 챙겨 입지도 못한 채 벌벌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는 직감이 뼛속까지 시린 공포와 함께 그를 엄습해왔습니다. 칠성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훔쳐보았는데 평소에는 인자해 보이던 어머니의 눈빛이 오늘따라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 매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애써 이것이 우연일 것이라 자위하며 날이 밝으면 의원을 찾아가 약을 바르면 나을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등 뒤에 새겨진 붉은 손자국은 칠성이 어머니를 죽일 때 느꼈던 그 마지막 손길의 온도를 그대로 간직한 채 그의 살가죽에 뿌리를 내리고 점점 더 깊이 그리고 넓게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침 안개가 걷히고 있었지만 칠성의 앞날에는 걷히지 않을 짙은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장례를 치르는 내내 등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날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며 효심이 지극하여 탈진한 것이라 칭송했지만 칠성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빨리 이 모든 절차를 끝내고 돈을 챙겨 이 마을을 떠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산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칠성은 왠지 모를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것을 느끼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내탄 산길과 바람에 날리는 낙엽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미 그의 등에 업혀 집으로 함께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장례가 모두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자 칠성의 집에는 견디기 힘든 정막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에 쳐놓았던 차일이 거치고 북적거리던 사람들의 온기가 사라지자 집은 이전보다 훨씬 더 곱하고 을씨년스러운 기운을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안방으로 들어와 털썩 주저앉았는데 방 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어머니의 손때 묻은 흔적들이 묘한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짐짓 큰 소리로 헛기침을 하며 그 기운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벽에 걸린 어머니의 낡은 옷가지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칠성은 허리춤에 숨겨두었던 돈주머니를 다시 꺼내어 방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짤랑거리는 엽전 소리와 은은하게 빛나는 금부치들의 자태가 등잔불 아래서 영롱하게 빛나자 칠성의 입가에는 그제야 비릿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돈을 세고 또 세며 이 돈으로 읍내에 나가 어떤 집을 사고 어떤 옷을 입을지 상상하는 것으로 죄책감을 덮으려 했습니다.
돈이 주는 달콤한 환상은 잠시나마 등 뒤의 통증을 잊게 해주었고, 그는 마치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왕이라도 된 양거만한 자세로 방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평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 잠시 잊고 있었던 등 뒤의 가려움증이 다시금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모기에게 물린 듯 가볍게 시작된 가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수천 마리의 개미가 살카죽 아래를 기어다니는 듯한 끔찍한 감각으로 변해갔습니다. 칠성은 참지 못하고 등을 방바닥에 대고 비벼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효자손을 가져와 미친 듯이 긁어댔지만 시원해지기는커녕 화끈거리는 열기만 더해질 뿐이었습니다. 긁으면 긁을수록 가려움은 뼛속 깊은 곳으로 파고드는 것만 같았고, 칠성은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칠성은 웃옷을 벗어던지고 다시금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등을 비춰보았는데, 거울 속의 광경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흐릿했던 붉은 반점이 이제는 검붉은 색으로 변해 있었고, 그 가장자리가 부풀어 올라 마치 화상을 입은 흉터처럼 흉측하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 모양이 점점 더 선명하게 사람의 손바닥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5개의 손가락 자국이 칠성의 왼쪽 어깨뼈를 감싸 쥐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가 등 뒤에서 그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집요한 의지처럼 보였습니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부엌으로 달려가 짭박에 찬물을 가득 퍼와서 등 뒤에 끼얹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이 등줄기를 타고 흐를 때마다 순간적으로 열기가 식는 듯 했으나, 물기가 마르면 어김없이 타는 듯한 자결감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수세미에 재를 묻혀 벅벅 문질러 보기도 하고 된장을 발라보기도 했지만, 그 어떤 민간요법도 이 기이한 반점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칠게 문지른 탓에 주변 살가죽이 벗겨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 검붉은 손자국만은 칠성의 살 속에 깊이 박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칠성의 몸의 일부, 아니 칠성의 심장과 연결된 또 하나의 생명체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칠성은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누우면 등 뒤에 무언가가 눌러붙은 듯한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져 숨을 쉬기가 힘들었고, 겨우 잠이 들라치면 어머니가 나타나 자신의 등을 어루만지는 꿈을 꾸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 일쑤였습니다. 꿈속의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인자한 모습이 아니라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내 돈 내놓아라, 내 목숨 돌려다오라고 울부짖는 원귀의 모습이었습니다. 칠성은 땀으로 흥건히 젖은 채 깨어나 헐떡거렸고, 그럴 때마다 등 뒤의 손자국은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욱신거리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칠성의 몰골은 말이 아니게 수척해졌고, 눈밑은 붓하게 꺼져 마치 병자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식음을 전폐하고 두문불출하는 것이라 여기며 혀를 차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갓 지은 밥과 반찬을 챙겨 대문 앞에 놓고 가기도 했으나, 칠성은 인기척이 들리면 화들짝 놀라며 방구석에 숨죽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신의 등에 생긴 흉측한 자국을 보게 될까봐 두려워했고,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까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불안감에 용한 약을 구하기 위해 읍내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두꺼운 무명옷을 겹쳐 입고 얼굴을 깊이 가리는 삿갓을 눌러 쓴 채 도둑 고양이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길을 걸어가면서도 혹시나 누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는데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조차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는 소리처럼 들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의 등은 옷감에 스칠 때마다 쓰라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으며 읍내 장터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읍내 약방에 도착한 칠성은 주위를 두리번거린 뒤 약재상에게 다가가 쭈뼛거리며 물었습니다. 저 등에 난 땀띠나 독창을 없애는데 제일 좋은 약이 있어. 아주 독하고 센 놈으로 주시오. 약재상은 칠성의 수상한 행색과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상처를 좀 봅시다. 그래야 약을 쓰지 않겠소? 칠성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볼 것까진 없고 그냥 화독을 빼는 고약을 달란 말이오. 그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돈을 던지듯 내밀었고 약재상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검은 고약 한 덩이를 내주었습니다. 약을 받아든 칠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약방을 빠져나왔는데 돌아오는 길 내내 등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흙먼지 날리는 신장로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각은 분명히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공포심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보내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거의 뛰다시피 하여 산길을 올라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에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성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고약을 펴 발랐습니다. 독한 약초 냄새가 코를 찔렀고 약이 닿는 순간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이것만 바르면 나을 거야. 다 낫고 말 거야. 그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붕대로 등을 칭칭 감았습니다. 약 기운 덕분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안도감 때문인지 그날 밤은 모처럼 통증이 조금 잦아드는 듯했고 칠성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은 더 큰 재앙이 닥쳐오기 전에 짧은 휴식에 불과했습니다. 이튿날 산 너머에서 구름을 타고 온 듯한 낯선 노승 한 명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낡은 회색 장삼을 걸치고 손에는 투박한 나무 지팡이를 든 노승은 긴 흰 눈썹 아래로 깊고 맑은 눈빛을 하고 있어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 아래 서서 마을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그의 시선이 칠성의 집이 있는 산비탈 쪽으로 향하자 그의 미간이 좁혀지며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마을의 평온한 공기 속에 숨겨진 비릿한 혈향과 사악한 기운을 감지한 듯 노승은 지팡이로 땅을 쿵 하고 내리찍으며 낮은 목소리로 탄식했습니다. 맑은 우물에 독사가 알을 풀었구나. 노승은 바랑을 고쳐매고 천천히 마을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스님의 등장에 호기심을 보이며 합장을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개구쟁이 아이들이 졸졸 따라다니며 장난을 쳐도 노승은 인자한 미소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곧장 칠성의 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안악들이 스님, 시주를 받으시려거든 이쪽으로 오시지요 하고 불렀지만 노승은 갈 곳이 있어 그러하오라는 짧은 대답만을 남기고 산비탈 오르막길을 묵묵히 올라갔습니다. 그 시각 칠성은 마당 평상에 앉아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고약을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다시 시작된 가려움은 이제 통증을 넘어 뼈를 깎는 듯한 시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웃옷을 어깨에 걸친 채 멍하니 앉아있다가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지팡이 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의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고, 이내 대문 앞에 우뚝 선 노승의 그림자가 마당으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요? 우리 집엔 시주할 쌀 한 톨 없으니 썩 가시오. 칠성은 퉁명스럽게 소리치며 손을 휘저었지만 노승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칠성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노승의 눈빛은 마치 칠성의 옷을 뚫고 그 안에 감춰진 붉은 손자국을 들여다보는 듯 날카로웠고, 칠성은 그 시선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새소리마저 뚝 끊긴 듯한 기이한 정적이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습니다. 노승은 천천히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등 뒤에 진 짐이 너무 무겁지 않은가. 젊은이.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천둥소리처럼 칠성의 귓가에 웅웅거렸습니다. 칠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대꾸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나는 아무 짐도 지지 않았소. 그러자 노승은 한 걸음 더 마당 안으로 들어오며 지팡이로 칠성을 가리켰습니다. 눈에 보이는 짐보다 보이지 않는 업보의 무게가 더 무서운 법이지. 자네 등 뒤에서 붉은 꽃이 피어나고 있구먼. 아주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꽃이야. 붉은 꽃이라는 말에 칠성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붉은 손자국을 이 낯선 노승이 꿰뚫어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공포를 감추기 위해 더욱 거칠게 화를 냈습니다. 이 미친 땡중이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당장 나가지 못해. 칠성은 마당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노승을 위협하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승은 태산처럼 버티고 서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칠성의 기세에 놀린 것은 칠성 자신이었습니다. 칠성은 노승 앞에서 빗자루를 휘두르지 못하고 주춤거리며 멈춰섰습니다. 노승은 슬픈 눈으로 칠성을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부모의 살을 파먹고 자란 자식은 결국 제살을 내어주게 되어 있는 법. 자네가 지은 죄가 뼈에 사무쳐 이제는 그 원한이 살을 뚫고 나오려 하는구나. 노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칠성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칠성은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고 빗자루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야. 칠성의 절규에 가까운 변명에도 노승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가리고 숨긴다고 없어질 죄가 아니네. 자네 등에 붙은 그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자네가 끊어버린 인연의 끈이야. 그 끈이 자네의 목을 조르기 전에 참회하게나.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몸을 돌려 대문을 나섰습니다. 칠성은 멍하니 노승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여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재수없는 중놈. 다 헛소리야. 헛소리라고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등 뒤에서는 노승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붉은 손자국이 격렬하게 꿈틀거리며 더욱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이 떠난 후 칠성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집안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창호지 문틈까지 옷가지로 틀어막았습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등을 감싸 안았지만 등 뒤의 존재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등 뒤에 엎혀서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아, 칠성아, 춥구나, 아프구나.
그것은 어머니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죄의식의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귀를 틀어막고 아니야, 아니야를 외쳤지만 소리는 머릿속을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칠성은 호롱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방구석에 몰려 있었는데 그림자가 일렁일 때마다 등 뒤에 손자국이 움직여 자신의 목을 향해 기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거울을 볼 용기조차 나지 않아 손으로 등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면적인 반점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뚜렷한 입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손가락이 칠성의 등 근육을 움켜쥐고 있는 듯한 그 생생한 촉감에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칠성이 미쳐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밤새도록 칠성의 집에서 들려오는 괴성과 물건 부수는 소리에 이웃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다며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승의 경고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고 칠성은 구린무원의 섬에 갇힌 채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자신의 등과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 밖에서는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대고 칠성의 방 안에서는 죄 지은 자의 거친 숨소리와 살을 긁는 소리만이 섬뜩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손자국은 이제 단순한 자국이 아니라 칠성을 파멸로 이끌 살아있는 저주가 되어 그의 생명력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된 섬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열릴 줄을 몰랐고 담장 너머로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흉가와 다름없는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집 앞을 지나갈 때면 행여 부정이라도 탈까봐 걸음을 재촉하거나 아예 먼 길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가끔 밤늦게 그 집 앞을 지나던 사람들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칠성의 괴기스러운 비명과 무언가를 때려 부수는 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져 달아나곤 했습니다. 저놈이 결국 어미를 잡아먹더니 귀신이 들렸어. 똥, 가까뜨.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칠성의 귀에까지 들어갔지만 그는 밖으로 나와 변명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힌 칠성의 모습은 그야말로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칠째 씻지도 먹지도 못한 채 술독에 빠져 지낸 탓에 그의 얼굴은 검게 죽어 있었고 눈은 초팍에 들어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엉겨붙었고 옷에서는 술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방 안 곳곳에는 그가 발작하며 집어던진 술병 조각과 집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칠성은 그것들을 치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온 신경은 오로지 등 뒤 왼쪽 날개뼈 부근에 붙어있는 그 끔찍한 존재에만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 뒤의 붉은 손자국은 이제 단순한 반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칠성의 살가죽을 양분 삼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평한 붉은 점이었던 것이 이제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뚜렷한 입체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통해 본 그 모습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칠성의 등 뒤에서 살가죽을 뚫고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혹은 밖에서 누군가가 강력한 접착제로 손바닥을 붙여놓은 것처럼 선명하고 흉측했습니다. 그 붉은 색깔 또한 검붉다 못해 검게 죽어가는 핏빛을 띠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구역질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 손자국이 주는 감각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그저 가렵고 따가운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 등 근육을 꽉 움켜쥐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냉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어 칠성으로 하여금 한여름에도 오들오들 떨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절절 끓게 만들었지만 등 뒤에 손바닥이 닿은 부분만큼은 절대 녹지 않는 만년설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냉기가 아니라 저승에서 온 죽은 자의 한기가 서린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고통은 또 다른 양상으로 변했습니다. 칠성이 잠을 청하려 자리에 누우면 등 뒤에 손자국이 스멀스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분명한 물리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5개의 손가락이 칠성의 등판을 피아노 건반 누르듯 꾹꾹 눌러대거나 손톱을 세워 살을 긁어내리는 듯한 감각이 생생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칠성은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나 등을 확인해 보곤 했지만 거울 속의 손자국은 언제 움직였냐는 듯 그저 붉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의 살감에는 분명 손톱에 긁힌 듯한 하얀 자국들이 남아있어 그 공포를 배가시켰습니다. 칠성은 이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해보았습니다. 부엌칼을 불에 달궈 손자국 부위를 지져보기도 했고 깨진 기와 조각으로 살을 긁어보기도 했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피가 철철 흘러넘쳤지만 기이하게도 그 손자국만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오히려 칠성이 자해를 할 때마다 손자국은 더욱 붉게 달아오르며 마치 칠성의 고통을 즐기기라도 하듯 더 강한 힘으로 등 근육을 조여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칠성의 머릿속에는 아프냐, 나는 더 아팠다 라는 어머니의 환청이 울려 퍼져 그는 칼을 떨어뜨리고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공포 속에서도 칠성은 돈주머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찬 돈주머니를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돈이 주는 무게감이 등 뒤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약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꺼내어 세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돈인데 절대로 못 줘. 절대로.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침이 질질 흘러내렸습니다.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렸다는 마을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이라는 귀신과 죄책감이라는 귀신이 칠성의 몸을 차지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칠성은 너무나도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어머니와 함께 밥상을 마주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그릇에 시커먼 재를 가득 퍼담아 칠성에게 내밀었습니다. 칠성이 이게 뭐요? 하고 묻자 어머니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칠성을 노려보았는데 그녀의 눈이 있어야 할 자리는 뻥 뚫려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피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앙상한 손을 뻗어 칠성의 목을 조르며 내 등에 칼을 꽂고 밥이 넘어가더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칠성은 숨이 막혀 춘춘거리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깨어난 칠성은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이 그는 곧바로 등 뒤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날개뼈 부근에 머물러 있던 손자국이 마치 자벌레가 기어가듯 위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은 소스라치게 놀라 거울 앞으로 기어가 등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붉은 손자국은 이제 왼쪽 어깨 위로 꽤 많이 올라와 있었고 그 손가락 끝이 목덜미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칠성의 목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오지마! 칠성은
공포에 질려 손으로 어깨를 닦아내듯 미친 듯이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손자국은 피부 아래 문신처럼 박혀 있어 닦여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문지를수록 더 선명하게 도드라질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벽에 등을 대고 비비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처음으로 터져나온 사죄의 말이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참회라기보다는 공포에 질린 짐승의 단말마에 가까웠습니다. 벽에 비벼대는 마찰음과 칠성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밤의 정적을 깨뜨렸지만 등 뒤의 손은 멈추지 않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목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우물가에서는 칠성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더욱 구체적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박씨가 밤새 칠성의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엿들었다며 침을 튀기며 이야기했습니다. 글쎄, 칠성이 그놈이 밤새도록 어머니 잘못했어요. 목 조르지 마세요 하고 빌더라니까? 내가 똑똑히 들었어. 틀림없이 그놈이 제 어미를 죽인 거야. 안악들은 입을 틀어막으며 경악했고 남자들은 낙과 몽둥이를 들고 당장 칠성의 집으로 쳐들어가야 한다고 흥분했습니다. 마을의 민심은 흉흉해졌고 칠성은 이제 단순한 미치광이가 아니라 페류나로 낙인 찍혀 마을에서 축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손자국은 위로 올라와 이제는 옷깃 위로 붉은 손가락 끝이 살짝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마치 누군가가 칠성의 뒤에 엎혀서 한 손으로 어깨를 감싸고 목을 조르려 준비하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칠성은 목을 마음대로 돌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자국이 위치한 부분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려 고개를 돌리려 하면 극심한 통증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목에 깁스를 한 사람처럼 뻣뻣하게 굳은 채 눈동자만 굴리며 주위를 경계해야 했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좁아진 듯 물 한 모금 넘기기가 힘들었고 무엇을 먹어도 흙을 씹는 맛이 났습니다. 칠성의 몸은 바싹 말라가 뼈와 가죽만 남은 앙상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광대뼈는 튀어나오고 눈은 움푹 패어 해골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는 방바닥에 엎드려 개처럼 헐떡거리며 벽장 속에 숨겨둔 돈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돈 다 필요 없어. 살려줘. 그는 마침내 돈주머니를 집어던지며 중얼거렸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습니다. 던져진 돈주머니에서 엽전들이 쏟아져 나와 바닥에 굴러다녔지만 칠성은 그것을 주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칠성은 점점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구석의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웅크리고 앉아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보였고 천장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물이 붉은 핏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를 주문처럼 외우며 방 안을 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는 이 손을 잘라낼 수 없다면 차라리 그 부위의 가죽을 통째로 도려내야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존 본능이 이성을 마비시킨 결과였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기어가 녹슨 낫을 찾아냈습니다. 낫의 날은 무디어 있었지만 칠성의 눈에는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도구로 보였습니다. 그는 숫돌에 낫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 삭, 쓱, 삭. 쇠를 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칠성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 껍데기를 벗겨내면 돼. 그러면 떨어져 나갈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등 뒤의 손자국이 이 계획을 눈치챈 듯 더욱 강하게 목을 압박해왔지만 칠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낯을 다 간 칠성은 다시 방으로 들어와 윗옷을 완전히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등지고 앉아 낯을 든 오른손을 등 뒤로 돌렸습니다. 자세가 나오지 않아 낑낑거리던 그는 거울을 통해 낯의 위치를 확인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붉은 손자국은 이제 엄지손가락이 칠성의 목덜미, 동맥 부근까지 올라와 펄떡이는 혈관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체하면 숨통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칠성은 땀으로 미끄러운 낫자루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에이! 기합 소리와 함께 칠성은 낫끝을 자신의 등가죽에 갖다 대었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붉은 손자국이 있는 부위의 살을 베어내기 위해 낫을 움직이자 시뻘건 피가 솟구쳐 거울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붉은 손자국은 칠성이 살을 베어내는 와중에도 꿈틀거리며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근육 안쪽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며 숨바꼭질을 하듯 움직였습니다. 칠성은 고통과 분노에 차서 마구잡이로 낫을 휘둘렀고 그의 등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피냄새가 방 안에 진동하자 집 밖에서 까마귀 떼가 몰려와 지붕 위에 앉아 까악까악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곧 있을 죽음의 잔치를 예고하듯 불길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칠성은 피범벅이 된 채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낫은 손에서 떨어져 나갔고 그는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칠성은 온몸이 피로 물든 악귀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등 뒤의 손자국은 그 난도질 속에서도 끄떡없이 살아남아 이제는 칠성의 목덜미를 완전히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다섯 손가락이 목을 옥죄어오자 칠성의 얼굴은 보라색으로 질려갔습니다. 컵. 칠성은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쥐고 떼어내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은 천하장사처럼 강했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 칠성은 흐릿해지는 시야로 벽장에 걸려있는 어머니의 낡은 저고리를 보았습니다. 저고리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어머니가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되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서늘한 목소리에 칠성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제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집 자체가 거대한 무덤이 되어 그를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지막 발악으로 몸을 일으켜 방문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서였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문고리를 잡는 순간 등 뒤의 손이 강력한 힘으로 그를 뒤로 확 잡아당겼습니다. 칠성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의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등 뒤에서 우두둑하는 뼛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칠성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인지 아니면 그 존재가 뼈를 으스러뜨리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긁었지만 방문은 야속하게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손자국은 칠성의 목 뒤를 완전히 점령하고 앞쪽 목을대까지 손가락을 뻗어왔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을 조르는 손이 자신의 손이 아니라 등 뒤에서 뻗어나온 어머니의 손이라는 것을. 칠성의 눈앞이 캄캄해졌다가 번쩍였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바둥거렸지만 그럴수록 조여오는 힘은 더욱 강해질 뿐이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일렁이며 꺼질 듯 말 듯 춤을 추었고
칠성의 의식도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마을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복의 칠성이 안에 있나?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칠성은 구원의 동아줄이라도 잡은 심정으로 소리치려 했으나 목이 졸려 바람 빠지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리오. 밖에서는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만 칠성에게는 그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피눈물이 맺힌 눈으로 닫힌 문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삶과 죽음이 갈려 있었지만 그 문을 열 힘은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대문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지만 칠성은 그 소리에 반응할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범벅이 된 등줄기의 고통보다 가슴 한쪽 깊숙한 곳에서 시작된 기이한 압박감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낫으로 도려낸 등 가죽은 너덜거리며 피를 쏟아내고 있었지만 정작 그를 괴롭히던 붉은 손자국은 마치 연기처럼 살점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칠성은 피 묻은 손으로 텅 빈 등 뒤를 더듬으며 공허한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갔어? 분명 여기 있었는데. 내 가죽을 떼어냈는데 왜 아직도? 그의 목소리는 절망을 넘어선 광기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칠성은 억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등 뒤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손길이 놀랍게도 칠성의 갈비뼈 안쪽 흉곽 내부에서 다시금 생생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피부를 누르는 감각과는 차원이 다른 내장기관을 직접 어루만지는 듯한 끔찍하고도 축축한 감촉이었습니다. 차갑고 미끌미끌한 손바닥이 폐와 간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마침내 칠성의 펄떡이는 심장을 정확히 찾아내어 감싸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눈알이 튀어나올 듯 부릅뜨며 허공을 향해 헛손질을 해댔습니다. 안에서 칠성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심장을 옥죄어오는 힘 때문에 가느다란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흉곽 안에서 5개의 손가락이 심장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이기 시작하자 숨이 턱턱 막혀왔고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손톱으로 벅벅 긁어댔습니다. 겉가죽을 뚫고 들어가 그 안에 손을 끄집어내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손톱이 살을 파고들수록 느껴지는 것은 자신의 살 냄새와 피비린내뿐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독수리의 발톱에 잡힌 작은 새처럼 벗어날 수 없는 악력 속에서 파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안방문이 부서지며 마침내 열렸습니다. 이장을 비롯한 마을 장정 대6명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칠성을 제압하러 들어왔으나 방 안의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바닥은 온통 칠성이 흘린 피로 흥건하여 발을 디딜 틈조차 없었고 피비린내와 섞인 묘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피바다 한가운데 상반신이 피투성이가 된 칠성이 가슴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뒹굴고 있었으니 그 모습은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이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이냐? 칠성아, 정신 차려라.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자살을 시도한 줄 알고 서둘러
그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칠성의 기괴한 행동에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칠성은 사람들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듯 오로지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내 심장을 쥐고 있어. 어머니가 내 속에 들어왔어. 그의 입가에는 거품과 피가 섞여 흘러내렸고 눈동자는 흰자위만 보일 정도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한 용기 있는 청년이 나서서 칠성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칠성은 괴력을 발휘하여 청년을 부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터지려고 해. 터져버린단 말이야. 칠성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찢어진 등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가슴 안쪽에서 꿈틀거리는 그 존재만이 그의 세상의 전부인 양. 그는 자신의 흉부를 내려다보며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돈 다 가져가세요. 제발 이거 좀 놓아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입에서 나온 돈과 어머니라는 단어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방구석을 훑어보았는데 칠성이 던져버린 돈주머니에서 쏟아져 나온 엽전과 금반지들이 피 묻은 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난한 칠성의 집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장은 직감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저 돈이 어디서 난 것이냐? 네 어미가 평생 모은 돈이 아니더냐? 설마 내 놈이?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고 그들의 눈초리는 매섭게 칠성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에게는 사람들의 분노조차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심장을 쥔 소나귀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칠성의 얼굴은 불다 못해 검푸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흡 곤란으로 꺽꺽거리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그냥 이불만 덮었어. 돈만 가지려고. 숨이 넘어가는 와중에도 튀어나온 그의 자백은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를 사고로 위장해 죽이고 돈을 훔쳤다는 폐륜적인 사실이 본인의 입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칠성의 맨가슴 위로 피부 안쪽에서 무언가가 불룩하게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심장이 뛰는 박동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주먹만 한 크기의 무언가가 갈비뼈를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얇은 가슴 피부 위로 5개의 손가락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뚫고 나오려는 듯한 그 손 모양은 칠성이 등에 쥐고 있던 그 붉은 손자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허이쿠 하며 비명을 지르고 눈을 가렸습니다. 으아, 아, 칠성은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흉곽 안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우두둑하고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마른 장작을 꺾는 소리처럼 크고 명확해서 비 내리는 밤의 정적을 깨고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안쪽의 손이 심장을 완전히 움켜쥐고 으깨버리는 순간 칠성의 몸이 활처럼 둥글게 휘어졌다가 털썩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한 덩어리의 검은 피가 울컥하고 쏟아져 나왔고 사지가 뒤틀린 채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칠성은 바닥에 쓰러진 채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흐려지는 시야 속에는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얼굴도 피 묻은 방바닥도 아닌 천장 근처에 떠있는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낡은 무명옷을 입고 슬픈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뻗어 칠성의 가슴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 손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손을 들어 어머니를 잡으려 했으나 팔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 그것이 칠성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칠성의 숨이 끊어지자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무거운 공기가 일순간에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 요란하게 불어대던 바람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지붕을 때리던 나뭇가지 소리도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등잔불 심지가 타들어가는 탁 소리와 마을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칠성의 시신은 눈을 채 감지 못한 채 끔찍한 공포의 표정으로 굳어있었고 그의 가슴 한복판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손바닥 모양으로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이장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시신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칠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칠성의 부릅뜬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꽈이꽈이. 인과응보라 했던가. 제 어미를 죽이고 얻은 돈이 목숨값이 되었구나. 이장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탄식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허망함과 공포가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칠성의 시신에 손을 대거나 욕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 놓인 그 처참한 모습이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열린 문틈으로 마을 입구에서 보았던 그 노승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언제 왔는지 기척도 없던 노승은 지팡이를 짚고 방 안을 둘러보더니 칠성의 시신 앞에서 합장을 하고 연불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업보는 그림자와 같아서 피할 수 없으니 이제라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시게. 노승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살기가 감돌던 방 안에 분위기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승의 등 뒤로 물러서서 두 손을 모으고 죽은 자의 명복을, 아니 그보다는 원한 맺힌 어머니의 영혼을 위로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노승은 연불을 마친 뒤 바닥에 흩어진 엽전들을 지팡이 끝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피 묻은 돈이니 산자가 가져서는 안 돼요. 이 마을의 가장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 써야만 그 원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이요. 이장은 노승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 돈은 칠성이 놈이 아니라 고생만 하시다 가신 할멈이 베푸는 마지막 자비라 생각하고 마을을 위해 쓰겠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이장은 장정들에게 칠성의 시신을 수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장정들은 칠성의 시신을 거적에 말아 밖으로 옮기려 했는데 시신을 들어올리는 순간 등 뒤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칠성이 낫으로 도려냈던 그의 등가죽 조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혐오감에 고개를 돌렸지만 노승은 묵묵히 그것을 집어들어 거적 속에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육신의 가죽을 벗겨낸들 마음의 죄를 벗기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을. 노승의 혼잣말은 밤공기를 타고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칠성의 시신이 마당으로 옮겨지고 마을 안악들이 들어와 피 묻은 방바닥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걸레를 빨 때마다 붉은 핏물이 대야에 가득 찼고 안악들은 연신 나무 아미타불을 외며 두려움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방 안을 청소하면 할수록 그토록 음산하고 차갑던 방의 기운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집을 짓누르고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칠성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본래의 소박하고 평온했던 기운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새벽닭이 초를 치며 울 무렵 칠성의 집 정리는 대강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주인일은 빈집이 되었지만 문풍지를 통해 들어오는 새벽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습니다. 마당의 장독대 위에는 간밤의 소동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화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칠성의 어머니가 살아생전 아들을 위해 매일 떠놓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화수를 보며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죽였으나 부모의 마음은 죽어서도 자식을 위해 정화수를 떠놓는 것인가 싶어 가슴이 먹먹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밤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을을 덮고 있던 먹구름이 거친 듯한 개운함도 있었습니다. 아기는 벌을 받았고 억울한 원호는 한을 풀었으니 이제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칠성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혔지만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아침 햇살은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끝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산자들이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칠성의 장례와 뒷수습이 끝난 다음 날 거짓말처럼 맑게 긴 하늘이 마을 위로 펼쳐졌습니다. 간밤에 산천을 뒤흔들던 비바람은 온데간데 없고 따스한 가을 햇살만이 초가 지붕 위에 내려앉아 젖은 볏짚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던 무겁고 습한 안개도 아침 햇살에 밀려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고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다시금 경쾌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밤새 웅크렸던 몸을 펴고 마당으로 나와 기지개를 켰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아직 간밤의 충격과 슬픔이 옅게 배어 있었습니다. 비록 칠성이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이었으나 한때는 이웃사촌이었던 그의 비극적인 최후가 사람들의 마음에 긴 여운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마을 이장은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을 모아 칠성의 시신을 양지바른 산깃샘에 묻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폐륜을 저지른 죄인이기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에는 들어갈 수 없었으나 죽어서라도 그 지독한 원한과 업보를 햇볕에 말려보내라는 뜻에서였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땅을 파고 칠성의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봉분을 크게 만들지도 않았고 비석을 세우지도 않은 초라한 무덤이었지만 그 앞에는 노승이 꺾어온 들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승은 무덤가에 서서 오랫동안 목탁을 두드리며 죽은 자의 영혼이 저승에서는 부디 참회하고 평안을 얻기를 빌어주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자 마을 사람들은 마을 회관격인 큰 정자나무 아래 모여 칠성이 남긴 돈의 처분을 논의했습니다. 그 돈은 칠성의 어머니가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피땀 어린 재물이었으나 동시에 아들의 탐욕을 불러일으켜 비극을 초래한 불행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이장은 돈주머니를 사람들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돈에는 돌아가신 할멈의 한과 칠성이의 죄가 엉켜 있으니 우리 중 누구도 사사로이 가져서는 안 될 것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누구 하나 욕심을 내는 이가 없었고 오히려 그 돈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긴 상의 끝에 마을 사람들은 노승의 조언대로 그 돈을 마을의 가장 필요한 곳에 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우선 쌀을 사서 마을의 독거노인들과 끼니를 잊기 힘든 빈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기로 했고 남은 돈으로는 장마 때마다 물이 넘쳐 위험했던 마을 어귀의 낡은 나무다리를 튼튼한 돌다리로 새로 놓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칠성의 어머니가 베푸는 마지막 덕행이라 생각하며 다리의 이름을 할멈다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죽음과 탐욕으로 얼룩졌던 돈이 비로소 사람을 살리고 마을을 잇는 생명의 돈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돈의 처분이 결정되자 다음으로는 흉가가 되어버린 칠성의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헐어버리거나 불태워야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끔찍한 살인과 기이한 죽음이 있었던 곳이니 귀신이 나올까 무서워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승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집 자체에는 죄가 없어. 사람의 마음이 집을 흉가로 만든 것이지. 깨끗이 닦고 밝은 기운을 불어넣으면 다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될 것이요. 노승의 말에 사람들은 망설였지만 곧 용기를 내어 집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칠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자 오랫동안 갇혀있던 묵은 먼지와 퀴퀴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나갔습니다. 아낙들은 빗자루로 방 구석구석을 쓸어내고 걸레로 핏자국과 얼룩을 닦아냈습니다. 마당에 무성하게 자라있던 잡초는 장정들이 낫으로 말끔하게 베어냈고 무너진 담장도 돌을 다시 쌓아 올려 튼튼하게 보수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손길이 닿자 음산하고 어둡던 귀신의 집은 반나절 만에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평범하고 아늑한 시골 초가집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청소를 하던 중 아낙들은 장독대 뒤편에서 칠성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심어놓았던 작은 감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자풀 속에 파묻혀 있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나무였는데 신기하게도 그 나무에는 탐스러운 주황색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아낙들은 어이고 할멈이 저 세상 가면서도 자식 먹이려고 감을 이렇게 실하게 키워놨네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감나무는 어머니의 사랑이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고 사람들은 그 감을 따서 마을 잔치에 쓰기로 했습니다. 집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깃든 공간으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넓은 마당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칠성의 장례를 치르느라 고생한 마을 사람들을 위로하고 마을에 닥쳤던 애군을 털어버리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큰 가마솥에서는 하얀 김을 내뿜으며 소고기 국밥이 구수하게 끓고 있었고 멍석 위에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떡 그리고 칠성의 집에서 따온 감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둘러앉아 뜨끈한 국물을 마시며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였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을 짓눌렀던 침묵과 긴장이 사라지고 오랜만에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노승도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소박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사람들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붉은 점이 생기지 않도록 늘 경계하시오. 그 점이 커지면 집을 삼키고 마을을 삼키는 법이요. 하지만 오늘처럼 서로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악귀도 범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승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배불리 먹고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노승은 마을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하루만 더 머물다 가시라고 간곡히 청했으나 노승은 구름은 머무를 곳이 따로 없는 법이라며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까지 배웅 나온 사람들에게 합장 인사를 올리고 달빛이 비치는 산길을 따라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자연의 일부처럼 고요하고 신비로웠습니다. 사람들은 노승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마을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남긴 지팡이 자국만이 흙길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칠성의 집에는 마을에서 집이 없어 고생하던 젊은 부부가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하고 착한 사람들이어서 칠성의 어머니가 가꾸던 텃밭을 다시 일구고 집 안팎을 쓸고 닦으며 살뜰하게 보살폈습니다.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그 집에서는 귀신 소동이나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부는 들어온 해에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올 때면 마을 사람들은 할멈이 저승에서 점지해준 선물인가 보네 하며 기뻐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새로 놓인 돌다리는 사람들의 왕래를 편하게 해주었고 장날이면 보찜 장수들이 쉬어가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다리 옆에 세워진 작은 표지석에는 칠성의 어머니를 기리는 글귀가 새겨졌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글을 읽으며 효시아의 의미와 인과응보의 교훈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칠성의 이야기는 이제 공포담이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적인 옛날 이야기가 되어 할머니들이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무서워하면서도 부모님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효도를 다짐하곤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가끔 산기댐에 있는 칠성의 무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황량했던 무덤가에도 봄이 되자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고 나비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칠성의 영혼도 이제는 죄를 씻고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 편안해졌으리라 짐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의 죄보다 깊고 넓어서 죽어서도 자식을 용서하고 거두어 주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뜨면 마을은 더욱 맑고 깨끗한 기운으로 빛났습니다. 어느 맑은 여름밤 마을 평상에 모여 앉은 사람들은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반딧불이들이 칠성의 집 마당 감나무 주위를 맴돌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칠성의 어머니가 등불을 들고 집을 지키는 것처럼 따스하고 온화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옛날에 흉흉했던 일들은 다 잊고 농사일과 자식 자랑으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들려오는 대나무 숲소리도 이제는 귀신 울음소리가 아니라 마을의 안녕을 노래하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이 산골 마을에는 다시는 붉은 손자국 같은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위하며 사는 법을 배웠고 그 마음이 마을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울타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집마다 호롱불이 하나둘 꺼지고 고요한 정적만이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늙은 개가 마당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 꿈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을 덮어주는 밤. 착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두 다리 뻗고 편안히 쉴 수 있는 법이지요.